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소속된 코칭 연구소의 그 소장님이 오셨어요, 한국에. 제프리 H. 헐 박사님이라고 아주 젊고 유능한, 뭐 젊다 그래도 저보다는 한 몇 살, 두세 살 더 많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오셔서 강연을 두 차례 제가 듣게 됐는데, 내용이 괜찮고, 또 아주 훌륭한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시더라고요. 뉴욕타임즈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랭킹 되셨고, 또 플렉스라는 책인데요. 그 책이 한국에서 아마 내년 6월쯤에 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웅진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로 이제 초청해서 코칭 소사이어티에서 초대해서 오셨다가 그분하고 좀 인연을 맺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미팅도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을 국내에 좀 소개해 드리면서 1년에 한 뭐 적게는 한 번 혹은 뭐 두세 번 정도 한국을 초대해서 소개하는 작업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간 신문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데스크분들하고도 좀 연결시켜 드리고, 국내 기업의 회장님들하고도 좀 연결을 해드리고, 또 몇몇 관련된, 특히 이제 병원 관련된 협회 상근부회장님 두 분을 좀 소개시켜 드려서, 평소에 저는 이제 병원에 코칭 문화가 들어가서 의사들이 베드사이드 토킹이라고 하죠. 의사들이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고 의사가 침대 옆에서 대화를 나눌 때 코칭 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는데, 마침 제가 그 퀸이라고 하는 잡지, 여성 잡지, 지난 11호에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인터뷰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이제 퀸이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더만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집을 잘 했어요. 그런데 퀸에서 이효령 선생님을 그 특집으로 좌담을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또 보게 됐는데, 평소 존경하는 이효령 선생님께서 뭐 문단의 제 대선배시기도 하고, 제가 한 20년 전에 사업할 때 제가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대목에서, 앞으로 의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단순히 의술을 가진 기술자로서 환자를 대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당연히 한 손에서는 치료를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적인 휴먼 케어, 그러니까 따뜻한 말로 대화하고 또 환자를 존재로 진정성 있게 그의 대화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따뜻한 인간애를 동시에 가진, 능력과 인간애를 동시에 가진 의사,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사의 중요한 자질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는 코칭의 흐름이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들이 코칭을 배워야 된다. 닥터럴 코칭이라고 해서 의사 코칭이 지금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사들이, 저도 이제 그 대학병원을 가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또 담당하는 종사원, 간호사는 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굉장히 불편하고 좀 불친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별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또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서 2시간은 보통 기다리고, 어떤 때는 3시간까지 기다리게 만드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러면 예약을 왜 할까요? 차라리 예약을 하지 말고 그냥 오는 대로 받으면
2회라도 될 텐데 예약은 해놓고 보통 2시간을 기다리게 하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문 병원으로 정부는 이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국에 제가 이제 그 헐 박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하버드 대학의 코칭 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한국에 오셔서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칭 강의를 좀 하시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병원이 코칭을 도입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예를 들면 재방문율이 높아지겠죠. 친절한 의사가 있는 병원. 두 번째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소송이 많습니다. 병원은. 그래서 소송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소송의 원인은 뭐냐면 의사의 불친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하고 그러니까 병원이 인간적인 병원으로 진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병원에 코칭 문화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쪽에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초대를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안정과 신중형,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교재에 가면 5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57페이지에 보면은 안정형 자녀는 압박하거나 다그치지 마라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형들은 외모적 특징이 얼굴이 좀 둥그스름하죠. 그리고 여러분 왜 라면 먹고 아니면 밀가루 음식 먹고 저녁에 먹고 자면 아침에 이렇게 얼굴에 붓는다 그러죠. 약간 얼굴이 부은 것처럼 얼굴에 유난히 살이 많은 사람들을 안정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안정형만 높은 사람들은 얼굴이 둥글고 얼굴살이 많고 몸에도 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자면 좀 느리다 보니까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약간 느리다 보니까 말도 느리게 하고 결정도 늦게 하고 또 잠을 자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른 사람들 예를 들면 주도사경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느리고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정형들은 이분들이 자료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안정형이 쓰던 컴퓨터의 디렉토리를 뒤져보면 완벽하게 꼼꼼하게 세세한 것까지도 잘 정리되어 있는 정리의 그 달인들이죠. 또 사물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보다는 사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이분들은 굉장히 그 사람보다는 사물에 대한 그 이해도와 또 사물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예를 들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캠 레코더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사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제가 직접 샀습니다만 그거의 그 인포메이션을 잘 보지 않죠. 사용 방법이 적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충 보고 쓰는데 이 안정형들은 이걸 꼼꼼하게 다 보고 나중에 조작법들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그런 이게 물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결국은 해내는 사람들이다. 사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계에 대한 이해. 그래서 큰 기업에 사물을 관리하고 물건을 관리하고 공구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들로서는 되게 적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략 주도형은 인구의 10%에 해당되고요. 앞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교형은 25에서 한 30% 정도의 인구 퍼센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신중형은 어떨까요? 대략 20에서 25%고요. 안정형은 생각보다 좀 가장 많습니다. 30에서 35%. 그러니까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나라별로 주도사기 안정 신중의 나라를 드러내는 특징도 조금 있고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로 치면 주도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 느낌에는
이탈리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거긴 축구만 했다면 막 싸우고 막 그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이게 이제 주도의 어떤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광기의 나라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에 있는 열정을 막 밖으로 거리에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주도라면, 사교는 굉장히 그 사교적인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나라로 친다면 프랑스 정도라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제가 빠르게 일어나고 사교계가 발달하고 때문에 약간 그 남녀의 로맨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불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이 사교가 많고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허용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주도 사교는 그렇고, 안정은 어느 나라일까요? 안정은 중국의 만만디라고 불리는 중국이 조금 안정형에 가까운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느리지만 뚝심의 나라죠. 느리지만 무서운 나라죠. 속에 복수를 하는 나라죠. 그래서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복수를 하는 나라죠. 우리가 이제 무협지라든가 무협 영화를 보면 나오는 스토리가 맨날 복수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이제 신중의 나라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독일과 일본 정도가 조금 비슷해요. 일본이 이제 그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죠. 물론 그 이제 사무라이 문화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독일 사람들은 꼭 신중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독일은 그 신중이 있으면서 주도도 좀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신중 주도, 그러니까 일중심의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일에 빠져서 홀릭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물론 지금 이제 선진국이 돼서 뭐 일만 하는 나라는 아니고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중형의 나라에 더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업으로 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주도형의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은 예를 들면 현대그룹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주도형의 대표적인 인물로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계에선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나를 따르라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아마도 주도형에 가까울 것 같고요. 사교형의 기업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제가 볼 때는 사교형은 LG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삼성하고 LG하고 좀 다르죠. 삼성은 첨단 쪽에 굉장히 발전한 반면에 LG는 가전, 그리고 화장품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하죠. 근데 첨단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삼성이 좀 강하죠. 반도체라든가.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램을 씁니다. 가벼운 LG 거죠. 근데 전에 삼성 걸 써보면 삼성이 성능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앞서는 반면에 무거움이라든가 편리성은 항상 LG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은 LG 이렇게 이제 많이 LG에서 강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으로 친다면 사교형의 기업 문화는 LG에 가깝다. 물론 이제 LG가 LS하고 분리됐습니다만 전에 LG가 이나원이라고 하는 HR 담당 교육원의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단결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인하원.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사교형들의 핵심 니즈, 핵심 가치를 반영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업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냐면 정주영 회장이 주도형이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주도형의 문화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삼성의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 물론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 더 가깝겠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도 좀 가까워요.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신중형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기업의 문화가 창업주이자 오너인 그들의 성격과 기질에 맞춰서 문화는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주도, LG는 사교, 그리고 삼성은
신중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안정과 신중, 신중은 했으니까 안정은 어느 기업이 떠오를까? 이게 제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보는데 탁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접근해 보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두산이 조금 그 안정에 가까운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물론 지금은 매각했습니다만 이제 두산이 오비 맥주를 갖고 있었죠. 음료, 음식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매각을 하고 주로 이제 그 중장비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합니다만은 이 사물과 관련된 물건과 관련된 먹는 것과 관련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제가 그 두산에서 근무하는 분에게 들으니까 몇 년 전에 그 인성 경영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형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딱 맞다라는 생각은 다른 주도, 사교, 신중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국내 대기업에서는 그쪽이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석의 안정, 신중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특별히 안정형은 봉사를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특별히 수레를 끌어야 되는 일에서 내가 나서서 끌어볼게 이런 것은 주도형이 하지만 주도형이 끌기 시작하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은 또 가장 먼저 슬그머니 와서 소문 없이 밀어주는 사람이 안정형입니다. 봉사자 중에는 안정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주도형은 남에 대한 기대치는 낮고 나에 대한 기대치는 남에 대한 기대치는 반대로 높고 나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편이라 그랬죠. 사교형들은 어떨까요? 두 개가 다 낮아요. 그리고 안정형은 어떨까요? 남에 대한 기대치는 낮고 나에 대한 기대치는 비교적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없고 양보를 하고 웬만하면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는 이유는 기대치보다는 이 핵심 가치가 평화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갖고 있어서 평화를 깨치는 일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청소년 문제로 돌아오면 이 안정형 아이들이 어릴 때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도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엄마가 하라는 대로 뭐 군말 없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한 번도 결석 같은 것도 안 하고 아주 성실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을 거치면서 중2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을 말하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이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담과 코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안정형들은 제가 말씀드린 압박을 싫어해요. 강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1, 중2가 되잖아요. 늦은 아이들은 이제 중2, 3이 되고 고1이 될 텐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가 심각한 것이 되죠. 그 전까지 부모가 어느 정도 좀 봐준다 하더라도 부모도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공부에 신경을 쓰게 되죠. 다시 말해서 프레셔를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그러면 자녀들이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폭발처럼, 폭탄처럼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외면, 도피를 해요. 도피의 수단으로, 외면의 수단으로 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안정형 아이들이 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치게 압박, 다그치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안정형들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하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안정형들을 모티베이션 하는 방법은 의외로 또 쉽습니다. 노하우를 알려주라. 노하우를 알려주면 이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안 따라할 것 같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또 그것을 꾸준히 하는 그런 성격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정형 자녀는 압박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대신에 노하우,
예습은 어떻게, 복습은 어떻게, 수업 시간은 어떻게 공부하고, 암기법은 어떻게 하게 하고, 시험 계획은 어떻게 짜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 이 아이들은 또 따라하는 순종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느리다고 해서 다그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 인물 한 사람을 더 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분은 안정형의 대표적 인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겨레 신문에 이 연재를 했을 때 담당 기자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사진을 하나 실었는데 그 사진이 유난히 이렇게 많이 웃었어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웃다 보니까 이 광대뼈가 평소답지 않게 좀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게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광대뼈는 주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은 안정이 맞지만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게 주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예언을 했냐면 이분은 대선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두고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결국 나오긴 했죠. 실패는 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가 없다면 아마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와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안정도 있지만 주도가 있기 때문에 주도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비교적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성격과 기질을 벗어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녀가 성격과 기질에 맞춰서 공부법을 지도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부모가 리드를 해주고 아이가 쫓아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하나는 성격과 기질에 맞춰서 직업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 방법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사기 안정신종 하나하나 배우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안정형의 대표인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하나만 갖고 태어난 사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도도 있죠. 그리고 사교도 있고 저는 안정이 별로 없고 신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순으로 얘기하자면 주도, 사교, 신중 정도가 될 겁니다. 주도, 사교, 신중. 안정은 좀 낮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씩 안정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아무튼 이 자기의 성격과 기질에 맞는 공부 방법 그리고 맞는 직업 그리고 그런 환경을 알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나의 스타일로 성공하는 길에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툼과 갈등의 원인도 결국은 성격과 기질에서 오는 다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안정형 자녀는 지나치게 오버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안정감을 가지고 철수가 정말 잘했네. 정말 잘한다. 그래. 다음에 또 궁금한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이제 뭐 얘기를 안 하면 암기법 하나 오늘은 엄마가 알려줄까? 이렇게 해서 노하우를 계속 알려주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꾸준히 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중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정형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사기 안정 신중까지를 좀 훑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신중형 가지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